제 아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뚱뚱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녀가 밤의 여왕이었다는 것을요. 수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며 은밀한 만남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과 그 끝에 선 처절한 복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나이 5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에서 전무직함을 달고 있었고, 하나 있는 딸아이는 벌써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아내와 저는 눈에 띄게 서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에게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아내는 눈에 띄게 몸집이 불어 뚱뚱한 편이었고 외모는 평범하다 못해 남들의 시선을 끌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관계는 거의 없어졌고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낮에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다니는 듯 했고, 그래도 제가 퇴근하면 꼬박꼬박 저녁 식사는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깊은 속내를 터놓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안부나 딸아이 이야기 정도였죠. 저는 그저 권태기에 접어든 여느 중년 부부와 다를 바 없다고, 큰 문제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고 애써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는 제가 잠든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뭘 하냐고 물으면 늘 친구들과 카톡으로 수다를 떤다고 대답했고,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런 외모의 아내가, 저렇게 자기 관리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아내가 무언가 다른 일을 꾸밀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어느 토요일 아침에 터졌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채팅이라도 한 건지 화면 보호기도 작동하지 않은 채 밝은 화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아내는 딸아이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심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된 상태였고 단체 채팅방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40, 50 싱글벙글 만남, 뭐 그런 이름의 채팅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농담들이 오고 갔고 오늘 납번개 가능한 분? 러브모텔 근처 계신 분? 같은 만남을 주선하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한마디. 누군가 오늘 남편 없어? 라고 묻자 아내의 아이디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 땡돌이는 오늘도 집 잘 지키고 있을 거야. 낮엔 완전 자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땡돌이라니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니.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제 아내가 제가 여자로서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아내가
이런 음탕한 대화를 나누고 낯선 남자들과의 만남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내를 깨워 따졌다가는 모든 증거가 사라질 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노트북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아이디가 포함된 대화 내용,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특히 땡돌이라고 언급된 부분까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대화 속에 언급된 만남 장소로 보이는 지명 몇 군데도 황급히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겨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자. 그리고 이 채팅방의 실체를, 아내의 비밀을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인사를 건네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누는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에서는 의심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섣불리 내색했다가는 모든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채팅방에서 흘렸던 만남 장소들에 대한 단서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며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현장을 잡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잡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아파트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우고 숨죽인 채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아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눈치챌까봐 거리를 두며 따라붙었지만 아내는 보란 듯이 동네 마트로 향했고 1시간 넘게 장을 본 뒤 귀가했습니다.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뒷모습 위로 주말 아침에 보았던 음란한 단어들과 땡불이라는 모욕적인 호칭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오늘이 아니었나 싶어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중요한 약속이 취소되었다며 연차까지 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파트 입구만 뚫어져라 지켜봤지만 아내는 잠시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은밀한 만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탈함과 함께 아마추어인 제가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밀려왔습니다. 미행은 처음부터 무리였던 겁니다. 결국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반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치부를 캐내야 한다는 자괴감, 적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실체를, 그 추악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큰 결심 끝에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진실기획이라는 간판을 단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낯선 남자에게 아내의 사진과 평소 동선, 외출 시간대 등을 설명하며 2주간의 미행을 의뢰하는 제 손이 수치심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흥신소에 일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아내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의심스러웠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는 친절과 미소 뒤에 숨겨진 기만이 역겨웠습니다. 행여나 미행 사실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만약 증거를 잡지 못하면 이 의심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저는 그저 달력의 날짜만 세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2주가 지나고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구석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주 앉은 흥신소 직원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고 건조한 문체로 아내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내는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무려 3명의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외 없이 시 외곽의 모텔들이었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모텔 입구로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 몇 시간 뒤 홀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들은 한눈에 봐도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기껏해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와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놈들이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고 속이 메쓱거리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막연했던 의심은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내 몰래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자물쇠, 비밀번호 입력창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짝 열려있던 그 문은 이제 완벽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접근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아내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고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통해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고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음 수를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흥신소 보고와 굳게 잠긴 컴퓨터는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기이하게도 제 마음속에 차가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기이한 집착 같은 것이었죠. 저는 흥신소에 조사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또다시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살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불안감보다는 차가운 분노와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신소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건네받은 봉투에는 더 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난 남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그중 2명과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남의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늘 모텔이었고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만나
관계만 갖고 곧바로 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교류나 인간적인 관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만남.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아내의 외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흥신소 보고서만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잠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딸아이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아내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무언가를 하다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서 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채팅창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닉네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단체 채팅방 외에도 수많은 1:1 대화방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림잡아도 10명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화면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개의 프로필을 사용하며 자신을 이혼 후 자유롭게 사는 싱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낮 시간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편한 곳으로 갈게요. 지난번처럼 바로 헤어지면 되죠? 등등 깊이 있는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만남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계의 조건 등을 조율하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기능적인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채팅방에서 상대를 물색하고 조건을 확인한 뒤 가볍게 만나 육체적인 관계만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남자들과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년간 내 옆에서 잠들고 내게 밥을 차려주고 내 아이의 엄마였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휴대폰 화면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 목록, 대화 내용, 아내의 가짜 프로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면극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마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을 겁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방금 전 확보한 아내의 휴대폰 채팅 캡처 사진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뿌려지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동공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사진 한 장, 휴대폰 화면, 캡처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냐고?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여기 이 남자,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외곽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남자 맞지? 그리고 이 카톡 대화, 오늘 밤 남편 없으니 편하게 보자고 한 거, 당신 맞잖아. 설명해 보시지. 제 다그침에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 아래로 스르륵 주저앉은 아내는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용서? 뭘 잘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인데. 저는 아내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며 매달리다가 간신히 흐느낌을 삼키며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친구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익명으로 만나는 그런 채팅방 링크를 보게 됐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낯선 사람들과 자극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스릴 있게 느껴졌고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만 나가보자. 정말 얼굴만 보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번의 만남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느꼈지만 반복될수록 무뎌졌고 어느새 중독된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아내는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당신하고 너무 오랫동안 부부관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도 이제 나한테 여자로서 관심이 없나 보다, 나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소원해진 관계를 자신의 외도에 대한 핑계로 삼으려는 비겁한 합리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내와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언제부터였는데? 제 추궁에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되었다는 그 말이 제 머리를 다시 한번 강타했습니다. 단순히 몇 달 혹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까맣게 모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아주 오랫동안 저를 속이고 기만하며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모든 것을 끊고 당신만 보고 살겠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움과 불쾌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제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연민마저도 그녀가 내뱉는 변명과 기만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중독만으로는 그녀가 보여준 그 치밀함과 대담함, 그리고 수많은 상대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충격적이고 미칠 것 같은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고백은 교묘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울음 속에서 저는 진실이 아닌 더 큰 거짓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단순한 외도나 중독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광기 어린 집착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추악한 진실의 가장 밑바닥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 가장 여러 번 등장했던 남자 아내의 단골이었던 그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연락에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요구에 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그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 룸에서 그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 거짓말이나 변명은 용납 안 해. 처음에는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려던 남자는 모든 증거 앞에서 그리고 제 싸늘한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사실 사모님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던 그 채팅방 있잖아요. 그거 사모님이랑 그 친구분이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둘이서 방장이었어요.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 음란한 소굴의 주인이었다니.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자들 꼬셔서 재미 보려고 만든 거예요. 둘이서 남자들 사진 받아보고 품평하고 누가 돈을 잘 쓴다더라. 누가 기술이 좋다더라. 자기들끼리 그런 정보 공유하면서 남자들을 골랐어요. 완전 선수들이죠. 남자는 말을 이으며 아내의 이중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외롭지만 매력 넘치는 이혼녀처럼 포장하며 남자들을 홀렸다고 했습니다. 온갖 교태를 부리며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였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면 사진과는 전혀 다른 뚱뚱하고 볼품없는 아줌마가 나와 있어 실망하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다들 실망해요. 근데 한번 자고 나면 그걸 빌미로 얼마나 집요하게 구는지, 거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번 더 만나게 되는 시기였어요. 거의 반협박이죠. 여기까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남자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여자분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두 명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채팅방 남자들 여럿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그 평범한 아줌마 얼굴 뒤에 얼마나 색욕이 들끓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남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이랑 둘이서 오프라인에서도 따로 모임을 주도했어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남자 몇 명씩 불러서 집단으로 뭐 그런 거요. 호텔 룸 같은 거 빌려서 자기들끼리 아주 난잡하게 놀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두 여자가 모든 걸 계획하고 리드했어요. 남자들은 그냥 들러리였죠. 세상의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알았던 내 아내가 남자들을 물색하고 기만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친구와 함께 집단적인 성행위까지 주도하는 그런 괴물이었다니. 그녀의 수수하고 평범한 외모는 그 모든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녀의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아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역겨운 욕망 덩어리만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복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상간남의 증언까지 포함한 모든 증거를 아내의 공범인 그 친구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두 여자가 어떻게 한통속이 되어 남자들을 농락하고 가정을 기만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상대로 그 집안은 즉시 풍비박산 났고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아내와 그 친구는 동네에서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한 척 가면을 쓰고 다니던 그녀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와 신원이 파악된 모든 상간남들에 대한 최대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게 할 작정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남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집, 차, 그리고 내 돈으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빼앗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녀가 저지른 배신과 기만의 대가를 정확히 계산해 돌려줄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제 앞에서 병든 욕망 운운하며 동정심을 구걸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를 비는 간절함 대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가증스러운 위선 뒤에 숨겨졌던 역겨운 욕망의 실체는 드러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오직 그녀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만이 정의입니다. 나는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응원의 글 많이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